보다는 이제 좀 약하죠. 저희가 이제 세 개의 영재 교육원 부류가 있어요. 뭐냐면 대학부설 영재 교육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청, 영재 학급이 있는데, 이제 사교육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등급을 매기면 대학부설이 1순위, 그 다음에 영재 학급이 2순위, 그리고 이제 교육청 영재 교육원이 3순위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영재 학급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 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이제 어떤 지도의 커리큘럼 자체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좀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가르치는 부분보다는 그 작성되어진 커리큘럼 안에서 내용을 갖다가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돼서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어떤 과정에 대한 이수 부분을 좀 높이 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가 이제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한 보통 9월 정도가 되면 그 협의체가 돼서 이제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그 교재를 만들기 위한 모임 스터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우연찮게 이제 제가 이제 밴드를 보는데 그 밴드에 이제 그 영재원 교사 선생님들이 이 묶음이 생겨요. 검색을 해보면 저희가 마치 수능 때 선생님들이 그 사라지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그 밴드에 이제 그런 모임 스터디가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MSG라는 이 타이틀에 대한 부분은 2014년부터 이렇게 계속 왔지만 실제로는 이제 여기 이제 건물로 와서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한 게 이제 1년 남짓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전년도에 잠깐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부분이 두 번째 해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인원이 일단은 6명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대학부설 이 여파가 워낙 세기 때문에 사실 교육청에 대한 아마 이렇게 수강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수강생이 140명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았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번에 성균관대 영재교육원 2차 준비자도 지금 4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수를 늘릴 수 있었던 거는 저 혼자가 아니라 일단은 그 여은희 팀장님, 그 다음에 우리 조영희 선생님, 김미경 선생님 같이 함께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선생님들의 밸런스가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이제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사실 수업의 균질함이 깨지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그 균질함이 조금 약간 이게 유지하기가 좀 어려웠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의 균질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수학이 이제 아주 단단하게 보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학에 대한 부분의 걱정 때문에 사실 영재원을 펼쳐나가는 게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걱정이 없다 보니 영재원에 대한 이 부분의 이슈에서는 주도적으로 밀고 갈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신뢰는 일단 선생님들이 진행하시는 거를 보고 원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신뢰의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학원에서 이런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교재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수업 연구하는 거, 그리고 또한 그 학생들에 대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게 많이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일단은 믿고, 와주시는 부분, 그 다음 믿고, 또 진행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용적으로는 조금, 거기에 그 어떤 형태들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형태들을 일단은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을 갖다 할 수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결과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교육청 모집반은 저희가 이제 뭐 많은 반을 갖다가 이제 하기보다는 좀 집중을 갖다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3학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수학 융합과정으로 이제 지원하는 경우는 이제 일요일 날 1시부터 4시 타임으로 해서 수학 90분, 그다음에 과학 90분 수업을 갖다가 저희가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들이 초등학교 5학년 수학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일요일 날 6시부터 9시, 그 다음에 과학은
네, 토요일 날 1시부터 4시까지 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에 이게 초등학교 5학년 수학 과정에 있던 친구들이 초등학교 6학년 수학 과정으로 이제 연계 과정 선발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 학생들이 일단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의 그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성적이 아니고요. 수업 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동안에 자기가 이제 성실하게 다녔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출결이 완료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점검해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점수가 부여가 되고요. 이 학생들도 똑같이 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 과정은 저희가 배치를 안 해놓은 이유는 그 안에서 배웠던 영재원 커리 과정에서 선발을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밖에서 외부에서 하기는 어느 정도 좀 힘들다고 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이제 비슷하지만 과학 같은 경우에 대한 내용은 매칭시키는 게 이게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올해 이제 실제 이제 경향을 갖다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수학은 이제 저희가 이제 3명 지원을 했었고, 거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문제 자료 수집이 안 됐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문제 자료에 대한 부분에 수집이 이제 돼서 경향을 갖다 봤는데 문제 난이도는 중상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기 그 학생들이 이제 와서 이제 열심히 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는 연대보다는 서울대학교 시험 문제가 더 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이 서울대 쪽에 조금 더 치중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맥락은 유지는 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전공 문제가 3문제, 근데 이제 11번 문항 자체가 이제 소문항 2개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사실 12문제인 거의 컨셉은 유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통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과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2학기까지 수학에 심화를 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과학 같은 경우도 그 수학 문제를 공통으로 받고, 저희가 원래는 대문제 이제 우리가 4문제에다가 그 전공 문제 소문제를 갖다 2문제를 갖다 넣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문제를 좀 풀었습니다. 그래서 과학 문제가 4문제가 아니라 8문제가 된 경향이 있고요. 근데 그 문제에서 물화생지 공통으로 고르게 나왔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교과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교과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이번 지원자들의 약간 성향상 중학교 교과에 심화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물리원, 화원, 물리투, 화투 정도 나간 친구들에게는 여기는 이 부분의 연대 문제가 이제 약간 뭐 생각을 요하거나 그런 문제류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쉽게 문제를 갖다 풀 수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교차 지원을 갖다 할 때 연대는 이제 수학을 자신 있으니까 연대는 이제 수학 쪽을 지원을 하고, 그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과학을 지원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근데 오히려 수학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잘 봐서 서울대 과학 지원 부분에 대한 것 쪽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지원을 했냐면 수학은 이제 많이 했고 과학은 이제 그동안 이제 했는데 수학보다는 좀 불안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차 지원을 갖다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과 나와 보면 작년보다는 결과가 좋을 것 같긴 한데 합격률은 작년 대비해서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2명 중에 21명이라는 그 이제 숫자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 합격자에 대한 부분의 합격률은 올해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인원도 많고, 그리고 이제 문제에 대한 경향이 서울대나 연대가 이제 수준이 올라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이게 떨어지는 경향, 그리고 연대 같은 경우는 이 서울권 외 지역에 있는 5군데 지역의 선정을 해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 이번에 그 보는 아이들의 대수가 더 세졌기 때문에 경쟁 대수에서 조금 더 불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문제 5, 과학도 5, 뭐 정보도 5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지금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3주차 과정에서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니까 역시나 1주차부터 3주차까지 빠지지 않는 문제가 스토리텔링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보 문제인데 뭐가 나왔냐면 시뮬레이션을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속 가능성이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여태까지 소프트웨어 과정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에 만만히 보고 참여했던 친구들은 코딩으로만 참여한 친구들은 지금 숙제해야 되느냐고 너무 정신이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한이 수요일 날 공지가 돼서 금요일 날 이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시간 자체가 너무 이제 촉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지금 대부분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그게 좀 소프트웨어 과정은 정확하게 코딩을 배우지 않으면 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그 12월 달부터 초등과학하고 중등과학에다가 뭘 하냐면 4주차에 무조건 어떤 학생들이든지 코딩에 대한 부분에 파이썬 과정을 배우도록 다 수업에 대한 부분에 쿼리가 바뀝니다. 이유는 이번에 지금 뭐 수학의 정보 문제가 나오고 과학의 정보 문제가 나와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블럭이 새거 생기면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은 어렵다라고만 판단되고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일단은 그 과학 수업에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1년 전체 과정으로 따졌을 때는 이 12주차 과정으로 파이썬에 대한 부분의 초급, 중급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과학에서는 초급을 하고요. 중등과학에서는 중급을 하는데 중급 부분에서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 비교문이나 이런 부분에 더 조건문에 대한 제시를 강화해서 실전으로 많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 올해 교육청도 문제의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학생들 숫자가 주는 대신에 이제 거기에 맞는 학생들을 뽑는 게 어려워요. 제가 이번에 영재교육원 지금 설명을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이제 문제를 내는데요. 어머님, 혹시 고가도라는 걸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고가도로? 우리 고가도로는 하이웨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고가도로를 고가도로예요, 어머님. 비싼 도로. 네. 아빠가 힘이 세. 이거는 저희도 들어봐서 아는데, 아빠가 힘이 세는 부가 세요. 네, 아버지 두 명이 힘이 세면 부가 같이 세. 네, 어제 정말 저 그거 보고 듣고, 정말, 근데 그거를 어머님,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있었던 그 이슈 아시나요? 대학교 졸업반인 친구가 입사 지원서를 썼는데요. 입사 지원서에 핸드폰 번호 적는 난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어머니 뭐라고 썼냐면, 아이폰 12. 네, 이게 지금 세대가요. 이게 문해가 아예 안 돼요. 저희가 그 문해가 안 되는 이유는 너무 기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그런 건지.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영재교육원에서도 지금 터지는 거죠, 이제. 애들이 수학만 하고 오는 경우에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수업을 갖다가 끌고 나가는 교수님들이 쉽게 말하면 옛날 속된 표현으로 복창 터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학생들의 선별이 오히려 강화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의 이번에 대학부설 진행 과정을 보니 문제 난이도가 대폭 높아져서 약간 이제 넘사벽이라는 느낌이 조금 이제 들도록 한 거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학생들의 선발 인원수는 대폭 늘렸지만 그 학생들에 대한 기회는 조금 이제 걸러지고 좁혀지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영재원 선발 난이도가 이제 업되어졌기 때문에 일단 그 업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도, 24년도까지의 그 과정에서 수학이나 과학은 약간 스토리텔링 형태의 그런 역량평가, 문해력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강했어요. 근데 이제 교육청 영재원 난이도가 이제는 올해는 이제 높아진다고 하면 22년도 교육과정에서 수학이 이제 5개 영역에서 3개 영역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영역 중에서 지식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 이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맞춰서 교과적인 지식을 갖다가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준 자체로는 작년에 이제 기조로 평년 수준을 유지를 갖다 할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이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 올해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들도 애들이 정말 득실득실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보다 인원수가 더 많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전국에 있는 영재교육원의 그 선발 인원이 11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대학보설 선발 인원은 거기에 1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머지 교육청에 있는 인원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교육청의 그 모집으로 대상자가 됩니다. 일단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일단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역사회의 약간 로컬 단위의 색깔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우리가 균등한 교육을 갖다가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일단 거주지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사실 접근성이 매우 편합니다. 근데 이런 교육청 영재원 준비를 갖다 할 때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GED 접수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사실 12월 7일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한 달 전인 11월부터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읽다 보면 이제 꼭 이게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이게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담임교사의 관찰 추천 점수입니다. 20점입니다. 오래전에는 10점이었는데요. 이 교사 추천 점수가 20점으로 바뀐 거는 교사의 권한이 강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점으로 바뀌고 이제 그 창의 문제 해결력, 창의 인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배점 자체가 70점, 10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배점이 80점으로 우리가 전체 포괄되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4학년, 5학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력 70점의 창의 인성 부분이 10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성균관대에서 그 에세이 논술 쓰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을 하실 때 창의 인성평가 논술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 4학년, 5학년들은 수강만 문제로 가지고 해서는 조금 어렵고요. 이 창의 인성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친구들하고 영재교육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친구들하고 다투었을 때 화해하는 방법, 그다음에 길 가다가 물건을 주었을 때 방법,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 대한 어떤 공경과 부모에 대한 효도 부분에 대한 것들의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 인성 부분에 대한 평가 부분은 10점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나라가 영재에 대한 부분의 포커스가 1% 영재를 뽑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영재에 대한 이 구실을 사회 공헌도를 높일 수 있는 인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재 교육에서 인성 파트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요. 11월 달 원서 접수를 하고 난 뒤 선생님이 관찰 추천을 갖다가 진행하는 기간까지 학교 생활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원래는 2학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가 달라지긴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건 좀 어렵죠. 자, 일단은 학교 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분에서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을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20점이면 엄청 높은 점수입니다. 3학년 커트라인 점수가 어머님 96점인가 그래요. 이게 교육청에서 시험 보고 교사가 매긴 점수까지 포함해서 제가 듣기로 건너 듣기로는 그 평균점이 96. 4학년 같은 경우에 과학 수학 분야가 9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점수가 깎이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웬만해서 이제 시험을 잘 봤어도 거기 있는 부분에 교사의 평점이 20점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발표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창체라고 해서 이 부분에 필요한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 숙제로 나온 것들의 수행평가를 잘 해가지고 간 것들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인데요.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는 사실 이제 과학전람회를 그동안 하거나 아니면 발명대회에 참여를 갖다 했거나 아니면 중간에 다른 기타 학교의 행사에 참여한 이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교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서 줄 수 있는 점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독서 기록물들인데요.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학년들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자료는 여기서 제외를 갖다가 시키면 되겠습니다. 일단 GED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살짝 엿볼게요. 왜 그러냐면 GED 평가는 2015년 이후로 내용 전체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바뀐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홈페이지에 약간 이런 이미지 형태만 좀 바뀌고 있는데 올해 GED 사이트의 그 이미지입니다. 근데 GED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 있는 선발
과정에 들어가셔서 지원을 하시게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되는 건 순차적으로 따라서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어떤 점수가 반영이 되냐면요. 여기서 리더십 체크리스트에 대한 점수와 과학적성 검사 체크리스트에 대한 점수, 내신 성적 표준 점수, 학생용 영재성 체크리스트에 대한 점수가 들어갑니다. 처음 보시죠? 네. 학교에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점수 부여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반영 비율을 갖다 정해서 환산 점수에 대한 부분으로 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반영 비율이 1부터 5까지가 있는데요. 지역 로컬에서 1부터 5까지 중에 협의체를 거쳐서 선정되어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 비율로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마 처음 보시게 될 텐데 1번부터 지금 현재 이렇게 매겨진 점수에 대한 반영 비율을 설정을 하면 교사가 매길 수 있는 점수 20점이 그 안에서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점이 만점이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교사가 임의적으로 주는 점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거를 하면 이 점수가 총괄 점수가 몇 점이냐면 10점입니다. 그럼 10점은 어떻게 되냐? 교사 주관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적으로 매우 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반영 비율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냥 공신력 있게 20점을 설정하는 지역도 있지만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사 주관 점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자동 합산 점수로 나올 때 총괄 20점이 적혀지게끔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이 나오게끔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리더십 평가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친구하고 의견을 잘 맞추는지 아니면 칭찬과 격려를 갖다가 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삶의 목적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어떤 건널목이 아닌 곳에도 길을 건너는지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자기소개서 쓰실 때 매우 고민이 되시지만 자기소개서 쓰실 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거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거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머님. 이거는 학교에서의 생활이 이제 그 관련이 있는데 이거는 초등학생들이요. 과학 시간에 그 선생님들이 매기는 평점 기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는데 여기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한 목록만 지금 여기서 캡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가장 이제 이 부분에서 높은 영역의 점수를 갖다 받느냐 하면 지금 과학 영역에서 관심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일단 탐구활동의 실험에 대한 관심이나 기구에 대한 관심만 있는 경우입니다. 실험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친구인 거죠. 근데 과학 영역에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은 이제 발명회, 이번에 3월달에 발명대회에 참가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후회가 되시나요? 발명대회 할 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학 관련 동아리나 방과후 교실에 대한 어떤 소속되어져 있는 학생. 근데 만점인 친구는 탐구인데요. 딱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면 발명 또는 과학전람회에 참여하는 친구들. 근데 3학년들은 이제 그게 없기 때문에 3학년부터 이제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들을 갖다가 통해 책을 갖다가 읽고 그걸 발표 토론을 하는 경우들이 높은 점수를 갖다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수학은 어떠냐? 수학은 저희가 여기서 과학하고 좀 다르게요. 과학은 관심, 행동, 탐구잖아요. 근데 수학은 부흥, 탐구, 몰입입니다. 이게 여기는 이 부분에서 첫 번째에 있는 이 부분에 보면 특이한 행동이나 간혹 나타나는 점수 1점인데요. 수학 문제풀이나 수학 탐구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이거는 대치동에서 선행학습하는 애들 대부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1점인 거죠. 자, 그럼 어떤 친구가 여기서 높은 점수를 갖다 받을 수 있느냐? 풀이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 즐기는 아이들. 근데 또 하나는 몰입하는 애들은 어떠냐면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창작하는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몰입감이 있어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말이 돼요, 어머님. 수학 때문에 다른 교과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만점입니다. 영재라고 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약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대학부설하고는 좀 달라요. 대학부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체크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어서요. 학생들이 지필고사 보고 면접으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 1점인 경우는 교과서의 기본 문제보다 심화 문제풀이를 더 좋아한다.
네, 이거 학원에서 보통 가르치는 거잖아요. 다 1점짜리 코스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서 탐구는 뭐냐면 경시 수준의 복잡한 수학 문제 풀이를 더 즐긴다. 성대 경시나 K문을 갖다 하는 경우인 거죠. 자, 근데 몰입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남이 해결해주지 못한 문제를 풀어주려고 나서는 경우가 자주 있다. 네, 이거 멘토, 멘티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멘토, 멘티의 경우에는 봉사 점수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만약에 기회가 생기면 뒤로 빼지 마시고요. 반드시 시켜주세요.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공통입니다. 예, 초중고를 통틀어서 멘토, 멘티 활동의 그 봉사 활동을 누를 수 있는 봉사 활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들, 쓰레기 줍기나 이런 것들도 할 때 리더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어떤 수학적인 부분의 퍼즐을 갖다 이용해서 쉽게 쓰레기 줍는 것들, 학생들과 어떤 팀을 갖다 조직해서 약간 이제 지역에 대한 어떤 확장으로 그런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녹여내는 것들 다 모두 다 수학과 관련되어진 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으시면 자녀를 갖다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이제 대한 내용들은 GED 사이트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교육청 문제 경향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은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좀 내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용이 이제 약간 올드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부설은 문제에 대한 류가 10년이 지나도 내용이 다 다릅니다. 네, 그 이유는 교수진이 매번 바뀌면서 바라보는 경향에 따라서 문제 출제를 매년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에 대학부설은 나왔던 기출문제류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 데이터 100이라는 곳에서 문제가 이제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부분의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해서 그 학생들 선발 문제를 갖다가 내는데 그거는 전국적으로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경향이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수학 문제, 기출 문제가 나와 있는 책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 시중에 있는 영재교육원 문제 거의 99%가 다 교육청 영재원에 관련되어진 문제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꼭 드리고 싶은 책이 있다면 와이즈만 책입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와이즈만의 그 책의 그 약간 적중도가 매우 높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물론 CMS이긴 한데 CMS보다는 다른 교재류도 매칭률이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학 부분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학은 10년 11년째죠, 지금. 그 미래탐구부터 지금까지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해오면서 수학은 안 바뀌더라고요. 이 규칙, 수열, 포포즈, 마방진, 논리추론, 시계, 시차인데 이런 형태적인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는 약간 이제 난이도가 높게 하려고 스토리텔링 형태로 문제를 갖다 변경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류가 이제 약간 과학이나 정보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추세이고요. 그 부분에서 예전에 잘 나왔던 전개도나 이 도형분할 문제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암호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도구 문제 자체는 매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물쇠 문제, 그 다음에 분할 문제,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죠. 이건 어머니 자료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성에 관련되어진 문제들의 대부분들은 다 내용적으로 비슷한 경향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어느 그 시중 문제집을 갖다가 보시더라도 이 내용들은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실 때 어머님 만약에 문제를 못 풀어서 틀리잖아요. 그러면 문제를 갖다 끝까지 풀기를 이게 희망을 하시지만 약간 이제 그 부분에 쉽게 말하면 그 해설에 대한 부분을 어머니 좀 보여주세요. 왜냐면 애들이 그 문제를 못 푸는 건 문제를 접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한 가지 알려드려야 될 거는 이제 수학은 어머님, 수학의 영역이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들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기하나 정수나 조합이나 대수를 말하시는데 그 영역 말고요. 이제 또 다른 영역을 물어보면 기본하고 심화를 얘기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영역은 교과 영역이 있고요. 사고력 영역이 있는데 이게 두 개 다르잖아요. 근데 영재원 영역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재원에 그 관련되어진 문제류를 사고력 잘하는 아이들은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지만 교과 영역만 하던 친구들은 그게 베이스가 안 깔려요. 그래서 이 영재원 수학 문제는
별개로 생각하시고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영재원 과학도 교과 그 과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융합을 갖다가 시키는 영역이긴 하지만 영재원 과학 문제를 갖다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나중에 기본 교과 문제에 대한 어떤 서술형 문제만 생각하고 오면 문제를 갖다가 대부분 방향을 잘못 알아서 방향 설정에 대한 부분을 잘못해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영재원 시험 문제는 그 풀이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과정에 대한 경향을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모르면 수학 선생님에게나 아니면 또는 어머님께서 집에서 약간 해설지를 보고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해설지를 보여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수학 선생님들도 영재원 수학 다루는데 문제가 어머님 쉽지 않아요. 접해보지 않아서 낑낑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재원 선생님들이 교과하기가 되게 편하지만 교과 선생님들이 영재원 시험 문제 하면 단시간 내에 풀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거 접하시게 되면 아이한테 좀 시간을 주고 생각할 시간을 이게 좀 보내면서 자기 스스로가 문제 풀이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어머님 조금 근데 처음하고 좀 달라지고 있지 않나요? 점점 여기는 이 부분에서 뭐가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뭐가 달라지고 있죠? 네, 글자 수가 많아지고 있죠. 네,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CMS 496 교재 1단계부터 15단계까지의 문제 패턴입니다. 네, 1단계는 한 줄, 네, 15단계는 15줄입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사고력을 줄수로 이제 표현을 갖다가 한 것인데 실제 그 출제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경향이 이렇게 글자 수가 많아지면 학생들의 문해력도 문해력이지만 문제를 파악하는 경향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많이 내지 않아도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난이도 있는 출제를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들을 좀 더 접근해서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작년처럼 블랙라벨을 가지고 이 문제 접근을 시키시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4학년 부모님이신데 대학부설 떨어지고 이제 교육청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 블랙라벨에 있는 심화 문제를 갖다가 풀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왜? 경향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과 심화 문제로 접근하지 마시고 영재원 수학은 영재원답게 시중에 있는 문제집 구입하셔서 내용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 헨젤과 그레텔 문제는 뭐 몇 년 전에 나온 문제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 왜냐면 이 스토리텔링의 첫 단추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의 첫 단추인 문제를 이렇게 지금 이제 바꿔서 문제를 갖다 냈기 때문에 이런 류의 문제들을 학생들이 접했을 때 이 문제 온전하게 세 개를 푼 친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게 하나가 꼭 펑크가 났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유명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과학과 관련되어진 융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베이스는 이제 4학년 문제가 아니고요. 3학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융합 문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가정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갖다가 보시면 왜 그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의 20문제 중에서 18문제가 수학이고 2문제가 과학인데 과학 문제가 왜 어렵다고 하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런 연차별에 대한 부분들 에 대해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푸는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게끔 되니까 접해보지 않은 애들은 단지 그냥 순수하게 지금 현재 학년의 교과만 하고 왔을 때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들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유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선생님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예 수학 진도 고려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수학 진도가 현재 3학년인데 5학년 거를 나가고 있으면 사고력 문제를 접해서 영재원 수학 준비하기가 편해요. 근데 현재 3학년인데 3학년 2학기나 4학년 1학기 2학기를 나가고 있으면 좀 버겁습니다. 네, 그거는 많이 힘들어요. 네. 이유가 어머님 분수 개념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5학년 거의 분수 개념이니 일단 접해본 친구들은 그 부분에서 이제 내용적인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 만약에 분수 개념을 접해보지 않으면 과학도 힘들어요, 어머님. 네. 자, 이런 류의 문제들이 이제 수학 문제에서는 많이들 나왔었습니다. 네. 자, 근데 과학 문제는, 네, 대표적으로 문제인데, 과학 문제는 더 바뀌지 않아요, 어머님. 과학 문제는 진짜, 제 개인적으로, 발명을, 만약에 5학년인데 발명을 하잖아요? 그럼 발명은
문제 스타일 자체가 너무 똑같아서요. 발명문 적중률을 정말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문제들은 동물에 관계되어진 문제들이 나올 때 생김새의 특징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요. 이 동물의 생김새 특징 문제를 갖다 물어볼 때 낼 수 있는 문제들은 뻔합니다. 자, 근데 그 문제가 왜 나오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서 식물의 파트와 동물 파트의 단원이 내용이 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학년 1학기까지의 내용에 전체 초등과정의 지구과학 생물 내용이 7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이 내용 매치가 많고, 요 초등학교 지금 이제 3, 4학년 문제라고 보면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에는 이 부분에 그 펭귄이 이 차가운 눈덩이 위에서 지금 서 있잖아요. 얘네들 발 얼지 않잖아요. 동상. 왜 안 오냐면 동맥하고 정맥의 위치가 어머님 저희 사람하고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동맥이 더 뜨거운 피라서 아래쪽에 가 있고요. 그 뜨거운 피가 흐르는 동맥이 위에 있는 정맥을 데워줍니다. 그래서 발이 얼지 않아요. 근데 그 구조를 가지고 얘네가 생김새를 이용해서 생체 모방한 내용들이 6학년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네, 대학 부설 문제 수준만큼이나 돼요. 그거는. 네. 자,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들로 나오고 대표적인 이거는 문제가 여태까지 3번 나왔어요, 어머님. 공작 문제는. 네, 공작 문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 깃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깃털을 가진 공작이 그 적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 네, 당연히 날개를 펼치면 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왜 이게 펼쳤을 때 실질적으로 잡아먹히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에 서술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들을 애들이 어디서 보냐면요. 과학 뒤집기 책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류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러면 이번에 그 만약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급한데 딱 책 한 권을 꼭 읽히고 싶다. 네, 그럼 과학 뒤집기의 기본편에 나오는 동물편을 읽혀주시면 됩니다. 네, 심화편이 아닙니다. 네, 동물편인데 기본편의 동물입니다. 네. 자, 그리고 관찰 탐구 문제인데요. 이거는 원래 교육청에서 주류로 다루지 않는 문제인데 최근에 이제 한 2년 정도 관찰 탐구 문제류가 많이들 나왔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제시를 해서 탐구 설계에 기본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내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과학 전람회를 스스로 해본 친구들은 너무 쉬운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좀 해보기 위해서 실험 보고서를 써봤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분류 문제. 네, 분류를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데 색깔에 따라서 모형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아니면 먹이 종류에 따라서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5가지 이상으로 분류를 갖다 하는데 5가지만 쓰면 안 돼요. 여기는 5가지를 쓰라고 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도 내를 늘리는 것.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5가지를 써서 5점이면 6가지를 써서 플러스 1점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 많이 쓰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영재성이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5개를 저희가 볼 때 5가지의 제한적인 부분의 틀에 갇혀서 그 답을 제시하는 거에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그걸 넘어서는 친구들이 그 부분에서 영재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자, 10개를 쓰라고 하면 11개 쓰고 15개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탐구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실험 문제하고 같이 연관돼서 나오는데 초등학교 4학년 문제,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문제. 근데 이 위에 있는 문제와 아래에 있는 문제의 공통점은요, 물 문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의 과고 영재원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영역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물 영역입니다. 그래서 물은 실제 교육청 영재원 기본기로 해서 대학부설 영재원까지 항상 나오는 류의 영역이기 때문에 물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좀 서칭을 갖다가 해서 준비해 주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학 뒤집기 기본편에 물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물편 정도 내용을 갖다가 읽고 가면 충분히 커버링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교육청 문제가 나왔을 때 애들이 좀 이제 문제 혼란했던 4학년 문제인데요. 돌 A하고 돌 B가 이제 그 물에 뜨고 가라앉고에 대한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력에 대한 부분을 갖다 물어봤을 때 부력이 어느 쪽이 더 이제 우리가 큰가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부피를 갖다 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걸 갖다가 실험을 시켜보면 부피를 못 구하더라고요. 네, 근데 왜냐면 그 유레카한 것까지는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 유레카를 갖다가 한 것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그걸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알고 있는 것과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피를 갖다 잴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들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지금은 제가 이 그릇을 갖다 이걸로 놓았는데 원래 제시되어진 그릇은 비커입니다. 그래서 비커에 대한 부분들의 넘치는 물의 양이나 이런 것들로 이 부력에 대한 부분들을 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A하고 B 둘 중에서 부력이 어떤 게 더 클까요? 네, 이게 잠김 부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A보다 B가 부력이 더 큽니다. 근데 이 실질적으로 B 같은 경우는 부력보다 중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여기 모양이 다 다르고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서로 있는 물체들이 중간에 떠 있는 것들은 중력과 부력이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나오냐?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이 부력 파트가 가장 영재교육원에서 과학 문제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부력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에서 좀 원리적인 부분에 대한 걸 알고 가면 좀 쉽습니다. 요새 그 부력에 관계되어진 그 유튜브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정확하게 해놨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영상 5분 하나로 부력을 갖다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 항아리, 이거는 냉장고 항아리인데요. 실제 영재교육원 시험 문제에도 나왔고 이번에 다른 지역에 있는 영재교육원에서도 이 항아리 문제가 나와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저희가 이번에 3월 달인가에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의 그 탐구 주제로 첫 번에 이 냉장고 항아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용해서 실제 실험을 갖다가 진행하는 것을 설계하고 본인이 실험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것을 다른 발명품으로 제시를 갖다 할지 찾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했던 뉘의 문제에도 이런 영재원 시험 문제 기반으로 해서 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뉘의 문제들은 최신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구 발명 문제, 네, 그리고 이런 도구 발명 문제에 대한 어떤 다양한 탐구 활동, 네,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것도 빛이 나오는 초등학교 현재 4학년 내용들인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게 실제 문제인데요.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문제입니다. 온돌과 보일러를 갖다 이렇게 그림을 갖다 제시해 놓고요. 이 부분에서 온돌에 대한 부분과 보일러에 대한 부분의 제시 모양을 이제 비교하는 건데 사실 애들이 온돌을 잘 모르잖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온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온돌에서 어머님 딱 그림에서 뭘 보시게 되나요? 저는 딱 보이던데 경사가. 근데 이 경사 왜 중요하냐면 뜨거운 열은 위로 상승하게끔 해놨잖아요. 밑으로 위에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위로 상승하는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놓은 것이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어서 이걸 보는 게 관점이에요. 예, 기체의 대류 현상에서 대류 열을 갖다가 이제 상승 효과로 봐서 위쪽에 있는 부분들에 우리가 이 기체가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열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승이 느리기 때문에 이 부분의 빗면을 갖다가 활용해서 상승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온도를 저렇게 설계하더라고요. 보통의 온도를 그림을 잘못 그리면 이 부분에서 이 평면으로 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온돌 구조 자체가 잘못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저런 형태의 온돌로 나오기 때문에 그 뜨겁게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쉽게 저런 것들을 접할 수 있게끔 합니다. 자, 네, 다시 할게요. 네. 자, 그리고 교육청 영재교육원 이건 강남 서초 거인데요. 다른 지역들도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거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머님 요거를 잠깐 한번 보시면 이제 지금 현재 지원 학년이 있어요. 근데 지원 학년에서 학교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유리한 학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과학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 지금 현재 엄북이 지금 이제 3학년으로 내려갔는데요. 원래 엄북이 4학년 담당이었어요. 근데 엄북이 4학년인데 그 학교의 중점 사항이 뭐냐면 과학이에요. 네, 대치초는 지금 여기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 수학에 대해서 가장 메인들을 가르치는 이제 학교들이 대치초하고 엄북초라고 지금 보고 있고 학동, 세명, 언남, 포인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분류가 되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현재 6학년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학교에 대한 중요성은 큰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5학년 과정으로 지원하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은
학동초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언남초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수학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라서 학교가 한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 대치초하고 엄북초 같은 경우는 엄북은 과학이 강하고 대치는 수학이 강하다. 이거는 이 모집 분야가 이제 바뀌기는 했지만 형태적인 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그 성향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만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모집 시간표니까 모집 시간표에 대한 부분에서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3개 학년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요. 초등학교 3학년에는 지금 현재 이제 저희 그 조영희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여은희 팀장하고 김미경 선생님이 여기 들어가서 수업을 하시고요. 초등학교 4학년은 조영희 선생님, 초등학교 4학년은 저, 그다음에 여은희 팀장. 그 다음에 여기 그 지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장가빌 선생님, 그 다음에 과학은 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교육청 준비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일단은 가볍게 아이들이 그 수업적인 스트레스 없이 내가 이제 나중에 중등 영재원이나 아니면 대학부설 영재원으로 약간 점프하기 위한 하나의 밑단계로 놓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도서는 저희가 이번에 지금 이제 개정했고 수학은 이미 그 영재원 TV의 그 멤버십 과정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제 10월 말에 올라가게 되는데 올해 이제 신간으로 또 재편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건 참고만 해주시면 좋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 왜냐면 제가 문제를 갖다 쉽게 접근해 갖다가 이제 안 하려고 한 거는 시중에 너무 많은 교재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교재를 다 풀어보는데 난이도 높을 수 있는 교재는 없어서 이 교재 자체는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AI북스하고 공동 개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저희 성적표 시스템, 학생 관리를 하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이걸 왜 만들었냐면 저희가 그 애들이 보통 학원을 다닐 때 그 교재 이력을 어머님 관리하시나요? 교재 그냥 선생님이 채점해 준 것만 보시죠. 그리고 숙제 나오는 거 이제 그 공지만 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면 하이탑 교재에는 예를 들어서 개념 예상 문제, 실력 강화 문제, 서술형 문제, 영재 창의성 문제 이렇게 4파트로 나뉘는데요. 그 개념 유형이나 서술형 문제들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시켜 놓으면 학생이 숙제한 거에 대해 데이터를 넣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시간 내에 이제 입력시키도록 한 뒤에 이걸 누르면 채점이 됩니다. 그래서 교재 이력이 각 단원 소단별로 다 나타납니다. 어머님들이 카톡으로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숙제를 했다 이게 받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의 구구절절한 이 표현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갖다 잠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머님. 저희가 이제 그 할 때 이제 올해 내년부터 이제 시스템이 저희가 바뀌어요. 근데 12월 달부터 지금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데 요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1, 2, 3주는 교과학습을 하고 4주는 이렇게 정보 시스템으로 바뀌고요. 정보는 일단은 저희가 김기영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갖다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반에도 다 적용할 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머님들이 저는 진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4주차 수업은 뺄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저는 학교 생활도 했었고 학원 생활도 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근데 학원은 그 각자의 특징이 있는데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그 비교과 영역 중에 영재원이 있잖아요. 그 영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안 하고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이 예전에는 100%였으면 정보가 지금은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수학이 50%라서 정보를 안 하면 안 돼서 초등하고 중등은 맘 먹고 진짜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에서는 여기는 이 부분에 6월까지가 일단은 내용이 이제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7월부터가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실전 위주로 가는 거라서 자체가 이제 조금 형태가 다른. 그리고 이번에 원데이 특강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솔직하게. 근데 원데이 특강은 올해 이제 선생님들하고 얘기한 건
이 원데이 특강은 이제 평소 때도 강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특강 휴일이나 아니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과학 뒤집기 아니면 다양한 실험 형태 그런 것들을 이제 학원에서 이벤트 형태로 여는데 뭐 사실 비싼 비용에 대한 부분이 어떤 포커스도 있지만 일단은 애들이 너무 좋아요. 네, 그 부분에서 애들한테 뭔가 이렇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위주의 수업, 그리고 부모님 이번에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그런 류의 수업들을 정규 교과 외에도 기획해서 이제 1년 전체를 갖다 끌고 가는데, 예를 들면 코딩에서 어머니 원데이 특강을 뭘 할 거냐면 저희가 어머니 타자치기 연습시키려고 해요. 네,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5학년, 6학년이 돼도 어머니 150타 이상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중학교에 가면 과학 토론 대회를 갖다 하는데 토론 대회에서 워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글씨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워딩을 갖다 해야 되는데 어머니 그 시간 동안에 이걸 독수리타법으로 찍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느냐고 스트레스 받아서 잘하는 애들도 딴 걸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거기에 대한 그 정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지도를 또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분석에 대한 부분은 뭐 사실 이제 이것 때문인 거죠. 디지털 피드백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저희가 스네일러라고 하는 이 부분의 어플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면 이제 교재 진도 상황에 따라서 문제 풀이한 이력을 어머님들께서 직접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력되어진 데이터를 갖다 놓고 보면 거기에 있는 부분에서 뭐 상위 10%, 상위 30%, 네, 이렇게 다 평가표가 다 나오게 돼요. 이건 전자상으로 저희가 다 입력되어지면 그 시점에서 딱 클릭 한 번만 하면 자동 채점이 되어져서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한 평가표가 누적돼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에서 배운 영역과 그 단원에 대한 소영역, 그다음에 유형이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내 자녀가 뭘 못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냥 단지 이렇게 카톡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이미지 형태 말고요. 매스 플래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의 리포트가 워낙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되지만 과학은 이런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저희가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부터 전면적으로 다 쓸 겁니다. 근데 이거 말고 0.1 사이트라고 해서 온라인 사이트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트를 두 개를 가지고 가는데 온라인 사이트는 그냥 엠베스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다르게 차별을 가지고 가는 건 영재교육원하고 비교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체 교재를 가지고 있는 초과심, 그다음에 중과심, 통과심까지 난이도 있는 교재들을 점차적으로 해서 수학과 과학으로 넓혀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머님들께 재미 요소로,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자세하게 자녀들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요소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체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의 클래스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만 나 스스로가 여기서 평가를 갖다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왜? 스네일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가입되어져 있는 상황이면 10년이 지나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 이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왜 이걸 하느냐? 어머님, 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번에 22년도 교육과정의 핵심인데요. 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수학인데 수학은 세 개 영역으로 바뀌잖아요, 어머님.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영역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네.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과학은 여기서 어머님 이렇게 이게 기본적인 표준 아니에요. 저희 나라에서 그 모든 과학 교육에서 어떤 내용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여기 단원이 4개가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의 그 물화, 생지 영역에서 단원명이요. 앞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초등의 영역과 중등의 영역의 단원명이 똑같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하고 심화를 이제는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한꺼번에 해야 되는 상황이고 2006년도, 2007년도 기반으로 하면 중학생들이 민자사반, 그러니까 민사고반을 갖다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능 준비를 했던 것과 똑같아요. 수능 시험지 풀면 그냥 문제 한 문제 정도 틀리는 형태의 수업이 이제 양이 들어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2006년, 7년에 약간 수업 방법 형태로 회귀되어지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머님들이 시간을 많이 들이실 건지 아니면 시간을 갖다가 적게 들이실 건지는 여기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등과학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늦어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끝내고
중등과학은 늦어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머님 양상이 어떻게 되냐면 초등과학은 빠르면 이제 초등학교 2학년부터 다시 시작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중등과학은 빠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서 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통합과까지가 끝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왜 그러면 6학년 때는 아이들 진로에 따라서 영재고나 과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6학년 9월 달부터 영재고 시스템이 들어가게끔 되면 네, 물리에 대한 화학에 대한 생명 지구과학에 대한 고등 과정이 시작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 시스템을 다시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능은 굉장히 가벼워졌지만 실제로 그 수능에 대한 부분에 가벼워진 거에 역설에서 해야 될 내용은 너무 많아졌습니다. 예. 근데 그게 해야 될 것이 고등학교 때 해야 될 것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 해야 될 내용이 더 많아졌어요. 네. 좀 이게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암울한데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초등학교 때 애가 공부하는 게 있어서 수월해졌다는 거죠. 기본하고 심화를 이제 해야 되는 정당성이 생긴 거예요. 단지 그냥 기본하고 심화를 달리는 게 아니라 기본하고 심화의 원칙이 왜 필요한지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어머님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하실 때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저희가 이거 다 뺐던 것들이 또 들어오잖아요. 수학도. 행렬 들어가고 공간 벡터 들어가고 물론 진로 과목이긴 하지만 그 진로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게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학을 단지 어머님들께서 그냥 수학까지만 해서 내가 수능에 대한 준비만 끝내겠다 하시면 어머님 네, 그냥 일반 학교를 보내셔서 준비하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지금 이제 22년도 교육과정의 변화와 28학년도 대입 입시에서의 가장 핵심은 학교입니다. 학교의 내임이 아이의 입시 판가름을 결정짓습니다. 지금 어머님 성균관대 의대가 네, 이제 학교마다 설명회를 다니는데요. 일반 학교 설명회를 안 다니죠. 네. 이 얘기 왜 제가 해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 자녀가 강남권에 있는 학교 밖으로 나가지 말 것.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자사 하나고 그다음에 외대부고 상상고를 포함한 부산에 있는 해 땡땡까지 포함해서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학교 네이밍이 없는 학교들의 선택권을 너무 높이 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가 이제 그 부분에서 학교의 이제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일반 이 자사고가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올해 1학년부터. 그래서 옛날 그 빡빡하던 그 커리큘럼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애들이 지금에 있는 어떤 약간 이제 그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의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서 배우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그 강화되어졌던 AP 과정에 대한 부분들의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간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보내실 때 그 AP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의대 가는 이제 AP 과정 생명과학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는 여학교는 네, 여기에 있는 은광. 내신이 쉽기는 하지만 그걸 운영해주는 학교가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학교들이 이제 조사가 되고 그리고 컨설팅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는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각 고등학교마다 각자 이제 견해가 다른데 앞으로는 이제 불보듯 뻔하게 학교 자랑질을 해야 되는 네, 컨설팅으로 바뀔 거거든요. 왜냐면 학교가 이제 이 고등학교가 어머니 마케팅을 안 하면 살아남기가 힘들게 생겼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여기 그 인근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가 38명, 40명까지 가던 반들이 지금 23명대, 25명대 아래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15명이 한 해 만에 빠진 거거든요. 지금 평균치가. 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근처에 있는 모 학교는 한 반에 6명이나 들었어요. 대치인데. 네. 근데 저쪽에 강서 발산 인구 제일 많은 그 지역도 애들이 지금 150명대 있는 데가 5군데. 뉴스에 나왔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이 네. 한 군데. 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어리기 때문에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그 유아 수준의 그런 커리큘럼으로 많이들 내려갈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어머님들 자녀분은 그래도 애들이 많은 세대예요, 어머님. 네. 그러니까 지금 40만이 있기 때문에 그 재수생까지 하게 되면 보통 그래도 네. 한 70만? 네.
저희 때 200만하고 좀 달라요. 네. 저희 때 200만, 168만에 재수생까지 포함해서 200만이 좀 넘었는데 지금은 재수생 포함해서 많으면 70만이고 진짜 많으면. 근데 지금은 한 58만 정도의 기본선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숫자를 늘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가실 때 그것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앞으로 학교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분이 없어지면 그 수강료가 학교에서 받는 이제 그 운영비가 좀 달라지잖아요. 외대부고는 어머님 그냥 한 500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분기입니다, 분기. 네, 그리고 저기 민사고 같은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사고가 2배입니다. 네. 거의 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2번이니까 한 50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300 정도씩 네, 2번 내니까. 근데 민사고는 분기마다 900이어서 네, 1년 전체로 하게 되면 네, 거의 한 4천 정도 들어갑니다. 학교 그냥 보내놓고 예,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게 대학교보다 더 비싸요. 네. 서울대가 지금 대학교 등록금이 300만 원이 조금 넘고 네, 연대가 600에서 800, 네, 의대는 1200 이렇게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부분에서 애들 보내놓고 어머님 애들 그냥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네, 장학금 꼭 받게 하고 네, 그 장학금도 요새는 애들 머리 좋은 애들은 2-3개씩 받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그 받는 거를 어디서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걸 유지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네. 좀 똑똑한 애들 중에 지금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의대 지금 여기 휴학 상태잖아요. 학교 자매 결연 학교로 네, 교환 학생 가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네, 또 어머님들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네, 제가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갑자기 고민이 많아지셨나요? 아까 오실 때는 표정이 밝으셨는데 점점 어머님 네, 어두워지세요. 근데 교육청이기 때문에 진짜 가볍게 하세요. 네, 교육청은 무거울 필요가 진짜 없어요. 네, 저희가 말을 좀 무겁게 드려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교육청은 진짜 무거울 이유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지역에서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디요? 교육청도 이 서초 강남에서 레벨이요? 애들이 다 수준이 높으니까 아,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가볍지가 않아요. 아니요. 그게 어머님 교육청은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수학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머님. 중3, 중2 나간 친구들이 교육청을 안 가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면 가면 지루해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을 가는 애들은 약간 조금 수월해서 재밌게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을 수학 진도가 많이 나간 애들이 교육청을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고 좀 더 타이트하게 잡히는데 이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장점은 대학 부설은 이 난이도가 높고 이제 또 이 애들이 한 애들이 오잖아요. 근데 교육청은 이 부분에서 애들이 이제 이 학습적인 흥미도를 높여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단지 그냥 영재 이런 형태의 문제풀이나 영재 교육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냥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선생님들도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애들이 흥미를 조금 더 끌게 할 수 있는 요소로 이렇게 접근을 갖다가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보다는 프로그램 질이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거는 네, 장점인 거죠. 네. 그리고 애들 보통 4학년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수학으로 한 6학년 거 하고 있는 친구부터 중학교 1학년 거 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지원을 해요. 네, 초등학교 3학년은 지원에 대한 그 부분에서 수학 기준이 없는 이유가 초등학교 3학년에 갈 데가 없잖아요, 어머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성균관대나 소프트웨어 지원 못했던 부모님들은 무조건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3학년은 수학적인 난이도가 필요가 없어요. 네. 어머니 자녀분 몇 학년? 그러면 올해는 여기 가까운 데 지원을 하시는 게 좋아요. 대치초가 제일 지원율이 치열하고, 네, 그다음 엄북이 조금, 네, 지원율이 조금 낮아요. 네. 왜냐면 이제 엄북이 여기서 지원을 할 때 이쪽 지역에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가까운 곳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비율로 따지게 되면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치가 6, 네, 엄북이 4. 네. 또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선생님 평가가 10점 만점이라고 하셨잖아요. 10점을 질량으로 줄 수 있는. 예,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인데 예, 노컬 단위에서 설정을 갖다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매번 똑같은 건 아니고요. 예, 이 노컬 아까 1번부터 5번 안까지 중에 그 협의체를 가지고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한번 찾아뵙고 아니요. 이렇게 하지 아니요. 어머님이 찾아뵙는 건 아니고요. 네. 학교에서 어머니 애가 그냥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하고 있죠. 네, 그러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도 알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반짝해가지고 막 올라오는 애들은 아 얘가 영재원 준비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예전하고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지금 학교에서 다니는 애들 중에 이번에 2학기 들어오면서 선생님에게 영재원 권유를 받은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은 네, 이 점수 재량 점수가 만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왜냐면 제가 선생님이 권유를 해서라는 표현을 올해 유독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무슨 학교에서 뭔가 공문이 내려왔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뭐 아이가 뭐 만들었거나 좀 연구했거나 그런 거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서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까요? 아니요. 아 정말 없어요, 네. 원장님? 네. 아, 진짜. 3학년 더 저 더군다나 가려고 했거든요. 안 돼요. 네. 어머니 그냥 두세요. 거기 그 학교가 네, 그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뭔가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소외되고 이런 거 없는 학교예요. 아, 네, 그냥 두세요. 이번에 교장 선생님 바뀌었어요. 좀 저번 분은 말년을 편하게 하시려는 분이었고 네. 하셨고 이번엔 되게 의지가 활활 타는 분이어가지고.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 네. 네. 공지가 나오면 네.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네. 그 교장 선생님이 의지가 있으시면 좋아요. 네. 왜냐면 그 인천 예송중학교 예를 들면요. 거기 옆에가 바로 인천 예술영재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 바뀌자마자 예술영재학교 96명 중에 10명을 네, 예송중학교에서 보냈어요. 네, 대단히 큰 겁니다. 네, 왜냐면 인천 예술영재학교가 예전에 서울대를 6명밖에 못 보냈는데 지금은 40명 가까이 보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포함되어지면 무조건 네, 내가 갈 수 있는 학교가 네, 서울에 있는 서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연대도 옆에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 연대에 가는 것도 네, 네, 네 바로 송도 연대 있잖아요. 네. 엄북조가 더 과학이 원래는 엄북 선생님들의 성향 자체가 네, 과학이 더 셉니다. 네. 그러면 지원할 때 대치조가 더 가까워도 과학을 지원하는 엄북을 지원하는 게 더 낫나요? 어머니 혹시 몇 학년? 3학년은 과학 지원이 따로 없고 수강 융합 어머니 그냥 하나로. 네. 그래서 엄북은 그냥 4학년 때는 4학년 때는 요 네. 여기 보시면 4학년 때는 지금 5학년 지원 과정이기 때문에 언남초로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네. 언남초 어디 있는지 아시죠? 개포 그 옆에 굴다리 바로 옆쪽입니다. 네. 학교가 이게 바뀌는 거는 아마 지금 현재 좀 약간 상황들이 조금 뭔가 네, 바뀌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운영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영재 애들의 수에 비해서 좀 적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재 학급을 운영하는 것도 지금 지방은 거의 없어지는 추세고요. 네, 지금 서울만 좀 몇 군데 남아 있는 거예요. 사립초등학교들은 그 운영에 대한 부분에 그 지원금이 이제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일반 공립학교들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고 교육청과 대학부설만 남아 있는 추세입니다. 네, 지금 전라도 쪽은 아예 거의 전멸이에요. 이 대학부설 자체가.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이 아예 그냥 여기 저희처럼 이걸로 묶이는 게 아니고요. 아예 그냥 거기에 이 읍 자체에 한 4개, 5개가 묶이기 때문에 엄청 커져요. 네. 그러니까 군산시 같은 경우는 거긴 군산대학교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다른 곳에서 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사항을 갖다가 보는데, 내용이 너무 까다로워요. 네.
그리고 지금 올해 가장 어려운 영재원이 어디냐면 부산대 영재원이에요. 네, 부산대 영재원 네, 자기소개서도 가서 직접 써야 되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지필 시험도 따로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산출물도 제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님께서 보시는 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머님. 네. 네, 또 궁금하신 거? 네. 네. 현재 초6은 현재 초등학교 중등 중학교 네, 교육과정입니다. 네, 중등 영재원입니다. 나중에 네, 중등 영재원 수학 80명, 과학 80명인데요. 네, 그것도 학교가 2개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그 부분에 이제 맞춰서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네, 과정은 똑같아요, 어머님. 그럼 예. 현재 융합 정보를 듣고 있으면 네. 그게 뭐 플러스가 되거나 그런 거. 경험이 있으면 아무래도 어머님 더 좋죠. 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그 어머님께서 이제 이 교육청을 계속 하실 건 아니잖아요. 네, 멈추세요, 어머님. 네, 멈추시고 아이가 혹시나 영재고나 과학고등학교에 꿈이 있어서 그 과고 영재원에 지원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영재원에 가지 말고 네. 과고 영재 학교에 시험 준비를 해주세요. 네. 대학 영재원도요? 대학 영재원은 상관이 없는데요. 과거 영재원에 간 애들이 과거나 영재고에 합격하는 율이요. 강남 서초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머님.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유가 그래서 제가 이 과거 영재원을 지원을 준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애들이 보여지니까 노출되어져서 그런 건지 이게 선발되어지는 기대감으로 가는 애들이 많은데 전혀 의미가 없어요. 네. 차라리 대학 부설이 오히려 더 1년이 깔끔합니다. 네. 그리고 과거 쪽이나 영재고 쪽 지원하실 때 영재원 준비하는 것도 연대 영재원이 맞습니다. 네. 또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네. 오늘 네. 서류 3학년이면 서류 작성해서 준비하고 있을 건 없죠 지금? 네. 선생님이 공지가 나와야 돼서요. 나중에 지원할 거다라고 하는 인지만 네, 선생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님이 하시고 선생님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그 지정한 거에 대한 부분의 기한 동안에 아이 입력사항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면 선생님이 좀 힘들어요. 11월 달에 저거를 접수를 하고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면 네. 지금 학교에서 공문은 왔거든요.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네. 말해 주셔야 됩니다, 미리. 그러면 아이 통해서 그냥 말 아니요. 전달하는 네. 거 아니지? 어머님 전달 방식이 있잖아요. 뭐 카톡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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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흔적 남겨놓으세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로는 일단은 네. 여기에 그 기간이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거든요. 네. 근데 이건 지원 마감인 거고 선생님 입력은 하루 늦은 12일까지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점검해가지고 입력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선생님이 언제 볼 거냐면 빠르게 보면 그 기간 동안에 보겠지만 이제 그 좀 마무리하실 때 보시는 선생님들은 11일부터 열어보실 거예요. 네. 네. 마감하고 나서. 빨리 드려야겠네. 네.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을 관찰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조기간에 할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돼. 네.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어머님 접수 기간이고, 네. 학교에서 애들을 관찰하는 시간은 네. 별도 기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또 궁금하신 것도 없으십니까? 영재 그 수업은 어떻게 진행해요? 영재원 수업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3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는 수학을 2시간 배정을 하려고 했어요, 형님. 근데 애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학년들이 지금 글쓰기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수업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그 수학에 대한 부분들하고 과학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90분씩 하는데 과학도 융합 문제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 베이스에서 네, 기본적인 것을 다뤄주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수업은 7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아까 보신 스네일라 있잖아요, 형님. 네, 그걸로 주기적으로 모의고사 볼 거예요. 형님. 네, 그렇기 때문에 애들 이번에 그 서울교대 준비하는 애들은 4회 정도 모의고사를 봤어요. 근데 그 4회 모의고사 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하는 부분에 회차가 많다 보니까 이제 다는 아니고 3회차, 4회차에 대한 부분들만 스네일라 시스템으로 어머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스네일라가 이제 올해 지금 처음 본 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금 첫 번에는 애로점이 있었고요. 저희들한테 이메일 가입 신청해 주신 어머님들한테는 자료는 다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서 이제 이런 수학, 과학이 진행되어지는 파트가 3학년은 같이 진행이 되지만 4학년하고 5학년, 6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과목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수학은 저희가 자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도 자체 교재인데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은 같이 다룹니다. 이게 대학 부설 때는 기출 문제를 다루지 않았는데요. 이 교육청은 기출 문제를 같이 다뤄요. 이유는 그 기출 문제에 대한 기반이 일단은 문제 노테이션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비슷해서 내용적인 것들은 전체적인 걸 안 다룰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수업은 이제 여기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선생님 중에 여기 조용희 선생님이 수학을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원희 팀장하고 김미경 선생님이 수업을 들어가실 거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여기 저하고 조용희 선생님, 여원 팀장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참여는 이제 대학 부설 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이 하고, 여기 한 분이 지금 안 들어간 사람이 장가빌 선생님인데, 장가빌 선생님은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초등학교 6학년이 중학교 수학으로 지원을 했다 할 때 수업을 담당해 주실 겁니다. 네. 혹시 또 다른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요 근처에 이제 많이들 하지 않으세요? 영지원 설명회? 교육청 이제 많이 할 텐데. 문자가 많이 오긴 하고. 그렇죠? 네, 이제 시즌이 돼서 다 담아야 되니까 아마 연락들이 많이 올 겁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또 질문들이 있으시면 그 질문들에 대한 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